이제 세 번째 오늘 정보사회 이해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사회 이해를 지금 뭐 8월 달에 저 이렇게 무료 강의 때문에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요 오늘 하는 부분이 저번 주에서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삭제했어요. 그래서 거기 프린트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면 이 08에서 정보사회 쟁점과 정보사회 변동과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가지에서도 겹치는 것들을 다 삭제하고 가장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것을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정한 거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죠. 1번부터 나와 있는데 쭉 보면은 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7. 총 페이지가 7페이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쭉 이렇게 안 넘어가지. 자, 그래서 주제로는 총 14로 되어 있습니다. 14. 14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그 세 번째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이 정보 사회에서 우리 문제 유형으로 본다면 상당히 되게 중요한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기본서 강의 할 때 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냐면 정보 사회가 이런 거구나.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쫓아오시면 됩니다. 특히 초시생 분들은 이 강의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작권부터 나와 있는데 이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작권 관련된 문제는 특별하게 이해하고 그렇고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1번의 저작권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박스칸 나와 있는데 그 박스칸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칸에다가 별표를 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8과하고 09번의 정보사회 변동과 이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작권의 형성과 의미라고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역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자유롭게 생산되고 공유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작물을 보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제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정보 사회인데 이 저작권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저작권이라는 건 19세기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뭐 18세기 그 전부터. 그런데 이 정보 사회에서는 사실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오히려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이거를 더 보호할 건지 아닐 것인지 그런 문제가 그 전보다 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러니까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인데 이 저작물을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 안 된다. 내 거를 가지고 허락하되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오늘같이 형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인쇄술이 발달, 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게 쭉 생산되면서 저작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권리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죠. 18세기. 이런 18세기에 이 저작권의 법이 관련돼서 처음 나온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나와서 저작권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새로운 창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로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하지만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논쟁거리가 뭔지를 알겠지?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요겁니다. 이제 요거. 그 박스칸에 나와 있죠?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그 18세기 때 이어서 19세기에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협약을 하는데 파리 협약 들어봤죠?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산업재산권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저작권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1886년에 베른 협약. 이거는 기출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베른이 어디냐? 지금 스위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학과 예술 저작 및 저작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특허 상표라고 돼 있고 여기는 문학과 예술이니까 분야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별표 칠까요? 1893년에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합동 사무국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바로 파리와 베른에서 합의했던 것을 이렇게 관리하고자 이 기구를 설치했다는 거야.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리고 1970년에 결과적으로 세계 지적재산권 출범 요것도 별표 칠까요? 요 용어 자체도 기억해야 돼요. 요 약자. 그래서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국제 협약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요것도요. 요것도 이제 종종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WTO는 자,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 무역 기구. 그거 관련돼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까지도 제가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암기하시면 여기 파트 들어갈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기구를 중심으로 그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알았죠? 쓰잘데기 없는 거 암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 됐죠? 일부러 제가 요 현재에 가까운 거는 빈칸을 안 채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나와 있죠. 자, 바로 저작권과 정보사의 변화.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논쟁으로. 자, 이거죠. 자,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발전은 기존의 저작권 제도의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과거의 저작물은 책이나 음반처럼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요즘 안 그렇잖아. 거의 뭐 동일한 형태로 손쉽게 복제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사회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요거의 포인트야. 작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 이거 공유하려는 거 관련돼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사실 논쟁거리죠. 그런데 이거는 사안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하게 보호하면 이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저작권의 권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거리가 있다는 자체를 알고 계셔야지 접근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핵심을 뽑는다면 이거예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다가 별표 하나 쳐도 좋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출제가 요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배우게 돼요. 자, 그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요것도 원래 2020년 전에 출제가 자주 됐던 건데 최근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쭉 가시면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미키 마우스 법 요거를 별표 칠까요? 요게 2020년 전에 기출에서도 자주 나왔던 건데요.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미키 마우스 법. 여러분 세대는 미키 마우스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 아닌가? 아나? 예전에 저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도대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작권 연한을 연장한 미키 마우스 법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과 함께 미국이 추구하는 길을 잘 보여준다. 이거는 일부러 정보사회 이해라는 책에서 그대로 제가 옮겨왔는데요. 베른 협약 요거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베른 협약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죽은 이후에
50년 동안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 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년 연장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70년으로 돼 있다. 요게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50년에서 70년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면 바로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자, 2페이지 가면은 정보 공유 운동의 주요 양상이 있지. 이거는 별표 2개. 아까 제가 말했던 포인트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보 공유 운동의 주요 양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보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리처드 스털먼, 저 사람 암기해야죠. 이 사람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스톨먼은 카피라이트 문제에 맞서서 카피레프트.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라이트라는 거는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쓰여 있죠. 사유, 자, 저작권이라는 포인트를 맞는 단어라면 요거는 뭐다? 공유 저작권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쓰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 후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왔을 때 콘텐츠 공유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이거는 별표 칠까요? 콘텐츠 공유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회사들은 그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관련된 이런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돌려주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는데 어쨌든 미국의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가 이거를 창조적 공유제 운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서 시작된 위키백과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거부터 해서 위키 누설도 콘텐츠 분야의 정보 공유 운동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유 운동의 어떤 시작이라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요 두 교수님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무리됐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사이버 사회의 등장과 개인 정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기본서 가면은 좀 복잡하게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는 강의고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죠. 인터넷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수많은 정보가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집되고 저장되는, 그래서 여기 수집이 하고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이 뭐냐면 결국에 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은 개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동과 정보를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좀 이따 공부하는 감시사회, 그런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거 관련돼서는 뭐 저작권법 그 관련돼서도 실제로 출제된 적이 많았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요 부분도 기본서에서 이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도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3, 4년 전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페이스북과 개인정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맞는 얘기죠.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관심사, 인간관계 같은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에 올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다른 이용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데 이용된다.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하지만 자신이 공개한 정보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금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특히 SNS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활동과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어떤 정보를 공개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이용되는가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냥 알리려고 인스타에다 글을 올렸는데 뭐 사진을 올렸는데 그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요 박스 칸에 요 사람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개인 정보에 관련된 거지만 그거는 뭐냐면 SNS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 고프먼이라는 사람은 거기다가 조금 이제 별표 치고 애기 별표 하나 칠까요? 연기론. 그 연기론은 뭐냐? 우리가 뭐 배우할 때 배우라는 분들이 연기하잖아요. 그 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SNS에 관련된 그런 인간의 삶을 연기처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빈칸만 쓰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응? 자아 표현 알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지. 인생이라는 게 연기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군자상으로 아주 뭐 부드럽게 얘기하더라도 실제로 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SNS에서는 우리가 이 정보사회에서는 이런 연기 자체가 더 일상화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사람의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됐죠? 그리고 연기 넘어갈게요. 프라이버시와 전자감시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같은 맥락인데요. 사적인 영역을 보호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관련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감시. 이렇게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과거의 감시는 직접 사람이 관찰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 결과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역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뻔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면 특히 개인 정보가 여러 곳에 축적되고 결합되면 한 개인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유물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읽어서 넘어가도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거기 그 3페이지 메뉴에 감시사의 박스 있죠. 그거 별표 칠까요? 요 1주차하고 2주차 수업하면서 제가 별표 친 거 별로 없는데 오늘은 별표 친 게 많죠. 요게 정보사회에서 기본서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파트예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시사의 문제는 최근까지 출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감시를 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일단 사람들이 좀 나와요. 학자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지 월의 소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독재자 빅 브라더는요. 텔레스크린이 뭐냐면 큰 화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 국민을 감시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이렇게 제레미 벤섬 이거 벤담하면 안 됩니다. 공리주의자 벤담 아니고요. 파노티콘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형 감옥이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서 그 원형으로 이게 감시탑이 가운데 있으면 그 감시탑으로 해서 360도 이렇게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감방은 환하게 한눈에 보이고요. 간수들이 있는 중앙 감시탑은 어둡게 만들었대. 그래서 어떻게 될까? 간수는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누군가가 나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시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을 별표 쳐야 됩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말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종종 나오니까 미셸 푸코를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요거 형광색 펜 들고 색깔 칠해볼까? 감시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이 정해놓은 규칙에 순종하게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도 마찬가지 조금 긴데 이것도 시험에 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자, 소셜 그래프. 자,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뭐 SNS잖아요. 개인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개인. 요거는 빈칸이 돼 있나? 요거는 조금 색깔 칠해 볼까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데 개인은 친구와 연결되거나 관계를 끊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러 네트워크 집단을 형성하고 상황에 따라 이러한 집단에 들어가거나 자, 빠져나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잠깐 얘기하면 뭐 그냥 대학교에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개인이 학교를 다니다가 동아리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건 뭐야? 그냥 집단을 들어가는 거잖아. 이미 집단이 형성된 곳에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집단에 들어가거나 빠져나오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연결망으로 표현한 것이 어떻게 된다? 소셜 그래프이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크 저커버거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야. 알았지? 이 사람이. 그래서 소셜 그래프라는 이 개념을 이 사람이 처음 언급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 와이프가 동양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나? 알고 있어요? 동양 사람이 동양 사람. 자, 이 사람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여자인가? 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자 바로 이어서 가보면 소셜 그래프는 소셜 미디어의 소셜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로 이렇게 개인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드 하나의 점이죠. 점으로 나타나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게 소셜 그래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누가 누구와 친구인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대요. 아, 되게 중요한 정보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았어. 근데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가서 찾아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아, 이거 괜찮네. 우리 때는 그냥 직접 만나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야. 소셜 미디어에서는 개인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이용자가 출력한 출신지부터 해서 요거 자 이렇게 프로필 정보는 개인을 특정한 사회적 범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정보가 어떤 SNS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그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의 범주에 이게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 그 이 분류를 통해서 개인은 사회적인 레벨이 형성되는 거지.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결혼업체 있잖아. 이 결혼업체 내가 이제 공무원이 됐어. 결혼업체에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프로필부터 다 올렸어. 제출했어. 그런데 나를 분류한대잖아. 어디 학교 나왔냐? 현재 뭐 공무원이냐? 아니면 재산이 얼마냐? 부모의 재료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범주에 들어갔다가 하나의 분류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여되고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일정한 범주 속에 규정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꼭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뭐요? 편견.
편견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의, 지금 제가 결혼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 분야 말고 일반적인 분야에서도 다 분류가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 지역은 부자 동네라고 알고 있잖아. 그들만의 문화가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은 문화.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는 이런 소미 문화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SNS를 하기 전에는 각각의 개성들이 있는 존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SNS를 통해서 이제 뭐 가입도 하고 거기에 프로필을 집어넣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범주로 정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개인이 다 여러 집단의 속에서 동일화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제 이어지게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써 있죠. 동일성의 원리가 적용한다. 원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알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가 탈이잖아. 탈 모더니즘이잖아. 그게 뭐야? 어? 탈현대화 아니고요. 자, 뭐 그 현대라는 말 안 쓰고 모더니즘 이제 근대주의잖아. 탈근대주의. 그러니까 18세기 때 근대주의라는 거는 보편적인 기준을 정하잖아. 이게 기준이야. 뭐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데 포스트가 들어가니까 그걸 벗어나는 거야. 상대주의로. 근데 보세요. 동일성의 원리가 적용한다. 우리가 정보사회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막 생각하잖아. 그렇잖아. 개인들의 개성이 다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삶이 적용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약간 제가 볼 때는 반복적인 것 같아요. 인간의 이 사회 문화가. 과학기술이 발달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하면 이렇게 봐봐. 파악할 수 있는 개인 프로파일링 또는 개인화의 대상이 된다. 즉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이 축소될수록 기업은 개인들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발생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공유되면서 사적인 것이 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또한 친구들의 관계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역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셜 그래프는 개인들의 연결하여 새로운 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동시에 개인의 프로필과 활동 정보를 수집 분류하여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고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가지게 된다. 즉 소셜 미디어에 연결되어 참여라는 긍정적 측면과 감시 분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여기 앞전에 동일성의 원리가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문장이 길어졌고 얘기가 많아졌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어서 또 갈까요? 그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목에다 색깔 칠해야 돼. 제목에다 색깔을 칠해볼까? 이거 사회적 테일러리즘.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칸을 먼저 볼까요? 밑에가 다음 장에 있을 거야. 다음 장에. 거기 보면 박스에 테일러리즘이라고 돼 있고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고 용어 설명이 추가돼 있지. 그렇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회적 테일러리즘이 뭔지. 자, 첫 번째,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하고요. 이를 통해서 개인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게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래. 이해가 잘 안 돼.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좀 이해가 안 돼. 자, 요거 이제 그런데 어쨌든 빈칸을 갖다 채워주면 돼요. 제가 이해시켜 줄 테니까.
자,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용 정보라든지 소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개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고요. 서로 결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과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행정이나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대상으로 만들고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테일러리즘은 테일러리즘의 과학적 관리와 통제 원리가 노동 현장을 넘어 정보 기술을 통해 사회 전체와 개인의 일상생활로 확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해가 안 될 거야.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냐? 테일러리즘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면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바로 그 4페이지 가면 바로 테일러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보 사회를 담론할 때 그 포디즘이라는 거 배우거든요. 대량 생산 체제, 포두지. 그거 할 때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나와 있습니다. 테일러리즘. 자, 이 테일러리즘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이야. 바로 기계기사 프레드릭. 자, 요거 자 릭이야 릭. 이게 아니라 닉으로 바꿔주세요. 자, 테일러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관리법.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경영 기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과 동작을 연구를 통해 가장 숙련된 작업자의 노동을 표준화하여 모든 작업자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생산 방식이래요. 아, 딱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업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분업을 체계적으로 만든 작업 표준. 그게 바로 테일러리즘 과학적 관리법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적용되면 모든 작업자는 자신의 머리를 쓰지 않아도 돼요. 왜? 반복적인 매뉴얼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활동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써있지. 분업화되고 편의전하는 노동을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을 기계화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이고 생리적이고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쉽잖아. 그럼 결국 핵심 단어는 뭐야? 인간의 노동을 기계화시켰다. 목적은 뭐야?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 시간에 물건을 갖다 하나 만든 것보다 물건을 3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고안한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사회적 테일러리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개념에다가 사회적 테일러리즘을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이어지는 그거잖아요. 이게. 자, 한번 해볼까요? 일상사회에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의 지식과 정보가 문화산업체로 수렴되어 그곳에서 일정한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내어 대중의 여가와 취미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조작하는 방식이래. 확실히 이제 이해되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가 생활할 때 야,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야. SNS로 다 보여줘.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그거를 소비하겠지. 옷도 마찬가지야. 무신사에서 옷이 요즘에 유행한데 그럼 무신사를 다 쓸 거 아니야. 이런 SNS를 통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게 아니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약간의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뭘까? 사람의 개성의 창의성이 다 사라질 거 아니야. 동일화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작업장의 테일러리즘이 포디즘이 뭐냐면 포디즘은 포두주의, 대량 생산. 알겠죠? 이어지면서 상품 생산과 관련된 자동화와 탈숙련화가 뭐야? 숙련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반복 작업을 탈숙련화 이렇게 해도 되지. 그래서 이걸 나왔다면 사회적 포디즘은 바로 사회적 테일러리즘이야. 그래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문화의 의식의 영역에서 그 지배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대중들을 SNS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보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은근히 보면 다양성이 존재가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우리는 하나의 그냥 큰 표준화된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럼 역시 5분만 더 하고 나서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격렬하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오는데 비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이 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오프라인에 대부분 이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안 오시겠지라고 했는데 오셨네. 그렇죠. 확실히 또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요. 근데 이것도 그거를 이끌어가는 강사나 교수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잘합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수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재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제가 훨씬 더 재밌어요. 이미 검증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에다 글을 올려놨었지만 제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100%뭐 완벽한 건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교재 이런 것들에 오타가 많아서 많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싹 다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역시 채워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막 우리 기본서에서 원래 정보사회론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뭐랄까 초시생들뿐만 아니라 재시생 그 이상 분들은 이 교재는 나와 있는데 이 교재는 왜 없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보사회론은 범위가 없다 보니 많은 걸 담으면 그게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시험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올해 시험에 나온 거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 그 지금 정보사 위에서 나온 개념들 한두 개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새롭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출제됐고 예전에 활용했던 책도 다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수험생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공부한 기본을 철저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란 말이야. 자꾸만 어려운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제일 잘 따라한 사람이 저기 올해 이제 작년부터 공부해서 올해 1차 먼저 이제 합격해서 면접 보시는 분인데 준비하시는 분인데 제일 잘 따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거기서 범죄 인터넷과 사이버 일탈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어렵진 않아요. 자, 빈칸 위주로 채울까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규범이나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익명성과 비대면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사이버 일탈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정보사회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기술적 보안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해서 정보윤리가 함께 요구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자, 박스카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할게요.